서경원의 책 이야기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서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또 자유론 갖고 만났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고 책도 들어가기 전에 야 자유라는 게 이렇게 할 얘기가 많구나. 그렇죠. 예,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마지막에 지난번 마지막에 이 책에 관해서 얘기해서 저도 한마디 하려다가 시간이 다 돼서 못했는데 그렇죠. 저는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게 나랑 좀 책이 달라서 페이지가 다를 텐데 그 서론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회가 개인에 대해 권력을 부당하게 확장하려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 쓰여진 건데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재 거고. 이야기죠. 여론의 힘만이 아니라 심지어 법의 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이 얘기를 보면서 뒤에 보면 또 이 법이 뭔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최근에 작년 말에 통과된 난 가짜 뉴스법 얘기도 생각도 들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유튜브에서는 자유론을 어떻게 얘기하나 찾아보니까 어떤 유튜브에서 이 예로 뭘 드냐면 셧다운법을 예를 들어요. 우리나라가 셧다운법이 뭔지 아시죠? 학생들이니까. 네네. 2011년도에 학생들이 밤 12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이나 이거 접속 못하게 하는 법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2021년도에 폐지된 거 알아요? 그건 없어졌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하다가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청소년의 자유를 법으로 억제한 거예요. 셧다운법도. 그리고 약간 가짜 뉴스법도 네.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법으로 못하게 하는 거고. 그러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제 생각도 제 생각이겠지만 해악의 논리 원칙에 따지면은 이제 뭐 진영 논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가짜 뉴스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의견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은 언론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의 언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가짜 뉴스를 했을 때는 분명히 뭐 제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무 영향이 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뉴스나 이런 거에서 틀렸으면 잘못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상대방이 제소할 수 있고 거기 가서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그렇죠. 언론사는. 그러죠. 예. 그런데 지금 사실은 개인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개인이 언론화되어 있는 지금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이 사람을 제재할 길이 없는 거죠. 언론사는 제재가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조금만 뭐 잘못해도 제재를 가하는데 개인이 언론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개인이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해악의 원칙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해악의 원칙에 해당하니까 용인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논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예전부터 이거는 가짜뉴스 방지법은 개인의 위배가 돼라고 해가지고 근데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는 거는 만약에 팩트의 오류, 그다음에 상대방의 인격의 침해 이런 것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대상이 되고 조정을 하죠. 상대방이 그 뉴스를 내려주라. 그 뉴스를 삭제해달라. 저쪽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정정위원회 조정을 하고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조정을 하는 거지. 거기서 너는 이 방송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 앞으로 방송 PD 10개월 동안 못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그래요? 예. 그렇지만 가짜뉴스 방지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리고 조정위원회를 만들어야겠네요. 가짜뉴스라는 것 자체가 같이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거죠. 팩트냐 진짜냐 아니냐를 가리는 게 아니고 어떤 게 가짜뉴스냐 똑같은 상황을 봐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쪽에서는 나는 다르게 해석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저쪽에서는 저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볼 때. 근데 뭐 여기는 좀 더 조정이 될 거라고 봐요. 이것도 사실은 너무 강제적이긴 한데 미리 말한 내용과 거의 같잖아요.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건.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언론중재위원회 있는 상태하고 개인이 언론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제재가 없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논의의 출발이 됐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거는 여기서 왜 그런 법으로 강제하려고 하냐 미리 한 거는 법으로 강제한다는 거는 권력자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반 개인이 하는 게 아니니까 존 스튜어트도 미리 계속 주장하는 거는 어떤 권력과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소수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법으로 억제한다는 거는 다수가 법을 만드는 것이지 한 개인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뭔가를 억제하려는 태도 자체는 옳지 않다. 무조건 존 스튜어트 밀에 따르면 그건 잘못된 행동인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다수가 법을 만드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뒤에 물론 나오긴 하는데 뭐 마지막이니까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개성을 말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날 그 스튜어트 밀이 말하면서 대중이 부각되면서 개인이 사라졌다. 아까 말한 어떤 다수가 그래서 대중이 등장하면서 다수가 된 거예요. 예. 여론의 힘과 등장하면서 여론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말이 이때 이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좋고 나쁘고의 가치 판단을 미리 한 거지만 지금 우리 세상은 이미 현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논쟁이나 논의가 될 수 있는 필요성이 등장했다. 저도 가짜뉴스 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면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미래 관점에서 보면 너무 강제하는 법이 되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논의의 대상이 됐는데 우리 모두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나눠서 조금 더 다듬을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좌우가 나눠져 있어요. 네, 뭐 똑같은 사안을 놓고 네. 제가 장가요? 좌측 네. 유튜버가 유튜브를 만들고 네. 우측 유튜버가 유튜브를 만들어. 네. 근데 지금 사회는 우익 유튜버의 피해가 크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정권은 약간 좌측에 있는 거고 그러다 우측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법은 다시 똑같은 법의 논리로 상대를 다시 억압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논의를 하는 시기가 됐다. 우리가 사실은 무조건 반대하잖아요. 근데 거긴 좀 아쉬운 게 제가 상대방의 의견들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게 간단한데 우리 책 이야기니까 어떤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책들이 나왔을 때 그 책들을 안 읽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읽지도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좀 읽었는데 나랑 논의의 전개가 좀 다르고 내 전제를 무시하거나 나랑 의견이 다르면 이 책 읽을 필요도 없어. 이거 뭐 나쁜 책이야, 쓰레기 같은 책이야라고 해버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읽어본 다음에 야 시간을 좀 아쉽긴 했지만 이 책은 확실히 나랑 의견이 달라. 이런 시기가 좀 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네포의 윤리학이나 존 스튜어트 밀의 이 책을 좀 많이들 이 유튜브 영상을 안 보겠지만 계속 하고 싶은 이유는 그렇죠. 둘 다 그런 걸 얘기하고 그렇죠. 있어요. 지금 대중의 어떤 흡슬림, 약간 내가 볼 때는 또 대중한테 욕 먹을지 모르지만 천박해지는 이 휩싸임, 예. 충분히 있죠. 이런 것에 대한 경종을 이 두 지성이 알려주는 거고 보네포 윤리학에서도 기억났을지 모르겠지만 보네포가 대중을 엄청나게 혐오해요. 대중 자체는 아주 혐오스러운 거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시대는 지나버렸죠. 왜냐하면 근데 대중이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매스 미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근데 다시 매스 미디어가 되게 개별화된 미디어로 지금 변화하면서 엄청나게 분화되고 있지만 이 미디어들도 대중 매스의 어떤 여론 형성에 흡수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좀 좌우로 좀 극단하게 나눠져 있지만 근데 그 와중에도 아주 주옥 같은 유튜브 영상들은 정말 많다. 네, 이제 뭐 무한 경쟁 세력이 왔다라고 생각해요. 예, 진짜 무한 경쟁 세대. 이 언론사에 계시니까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가치 판단하는 시기는 전 지났다고 봐요. 이 밀도 대중이 그런 권한을 지는 시대가 왔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제 그런 시대를 넘어서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무한 경쟁 속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누가 가치 있냐라고 말하는 식의 끝물이다. 이미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AI라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미래 말도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그래서 사회적인 자유에서 말하는 논리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각각의 주체성의 자유로 넘어가는 시대에 와버렸어요. 네. 너무 빨리 와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이 망한 이유를 저는 확실하게 어떤 한 가문이나 한 사람이 권한을 독점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저는 굉장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짜뉴스법 잠깐 얘기하면서 40페이지 얘기했는데 네네네. 여기 108페이지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흔히 무절제한 논쟁이라고 불리는 것, 즉 비난, 풍자, 인신공격 등에 대한 비난은 만약 양쪽 모두에게 그런 무기를 공평하게 금지하도록 제한한다면 더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방금 그 가짜 뉴스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야, 너 누굴 비난하는 건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무기가 양측에 공평하게 되면 괜찮은데 여기는 뭐래? 그러나 이러한 무기를 단지 지배적인 의견에 맞서기 위해 사용할 때만 제한을 두려는 욕망이 있다. 이 욕망은 권력자가 가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무기지만 대부분 지배적인 의견에 반대하는. 그러면 현재 가짜뉴스 방지법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의견, 정권을 갖고 있는 지배적인 의견에 반대하는 곳에만 그걸 쓰려고 하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인간한테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다수의 횡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미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다수의 횡포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다수 예를 들어서 내가 10명 중에 9명이면 횡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논리로 따지면 내가 짜장면과 짬뽕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좋아하면 무조건 횡포가 되는 거예요. 짜장면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명이 갔는데 다 짜장면이었는데 한 사람이 짬뽕 말한 거야. 그러면 야 규창, 야 나 짜장면 통일, 이게 횡포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횡포. 원래 그게 횡포인데 지금 유튜브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내가 다수에 속한다, 내가 다수에 속해, 나 짜장면 파야라고 말하는 것이 횡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 소수를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해버리면 나는 그냥 짜장면을 좋아한 건데 다수에 속했다는 이유로 소수를 억압한다는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 10명 중에 9명이 짜장면 좋아한다고 해서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을 존중받지 못해. 존중해야죠.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을 내가 원에 속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속했는데 내가 10명 중에 9명 속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수의 횡포가 되어버린 시대가 돼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해를 그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봐요. 지금 얼마 전에 한덕수 선고가 나왔고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형이 구형됐어요. 내란으로 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이건 내란이라고 규정 짓는 사회가 됐어. 근데 어느 누가 야 이게 내란이야? 나는 내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말할 수 없는 사회가 된 거예요. 이건 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이건 완전 진영에 갇혀서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 어느서든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는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얘기를 어차피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건 소수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앞으로 법적인 하거나 이 사회가 그 내란 세력에 어떻게 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네네. 실질적인 힘이 이 소수한테는 없어. 근데도 그 얘기도 못하게 하고 그거를 못하게 하고 야 너 뭐 저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걸 내가 저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생각할 수는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것을 그 말을 못하게 하거나 그 말을 통해서 뭔 위해를 가하거나 이거는 극도로 잘못됐다라고 스튜어트 밀은 네. 자유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아까 좀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사실관계를 말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밀도 감성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판단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반대되는 의견을 한다고 할 때 결국 이것도 나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모두 다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야 모든 인간은. 네네, 그걸 그러면-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모두 다 인정. 그런데 내가 뭐 내란 사태가 아니야. 충분히 대통령이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어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뭐가 중요하냐? 감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태도. 내가 이걸 주장할 때 거기까지 가면 너무 다른 네, 주제로 가는 거고. 왜냐면 이 감성의 영역은 나의 주장의 태도가 상대방에게 토론의 대상이 되느냐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싸우자는 이야기로 들리면 아예 이제 갈라치기처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A를 주장하는 사람도 B를 주장하는 사람도 상대방이 의견했을 때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너 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거나 비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견을 할 수 있다. 방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린 토론이 좀 돼서 좋고 우린 그런 얘기 지난번에 다 했잖아요. 난 그럼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해볼게요. 이 책에 뭐라고 나와냐면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를 얘기를 그러죠. 들어요. 방금 서 선생님 얘기한 거는 소크라테스하고 예수가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 일단 참이 아니라고 전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예수도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 이 바보야. 그래서 다수가 너는 위험한 놈이야.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죽였고 예수도 죽였어. 근데 지금 서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반대를 하려면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잖아.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태도가 중요했었고 예수가 태도가 중요했었냐? 아니라는 거지. 이 책에 말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적은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 첫 번째 원리 그러죠, 이 사람의 그러죠. 얘기가 진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죠. 진리가 아니더라도 들어야 된다. 이게 자유론의 이 사람의 그렇죠. 주장이잖아요. 네, 그걸 저는 네. 이제 태도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맞다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맞을 수 있다 무조건. 내가 틀릴 수도 있죠. 내가 그러면- 다수여도. 그러면 내란이라고 말하는 9명의 태도는 중요하지 않은데. 아니 그 사람도 내- 태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압도적인 다수에 있는 위치에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맞을 수 있다는 태도를 다수도 가져야 되고 소수도 반대로. 내가 소수니까 내 말이 들리기 위해서는 좀 오버해서 액션을 취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까지 가선 그렇지만 장애인들 이야기를 잘 안 들어주니까 막 강한 액션을 취해야만 간신히 들어주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말할 때 태도를 본인도 생각해야죠. 그렇죠. 그것만 이제 약간 철학보다 이제 윤리학의 문제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긴 하죠. 근데 이제 이 미리 말하고 있는 사람은 최소한 다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 의견을 극단적으로 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죠. 극단적으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걸 막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자. 네가 다수의 의견에서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듯이 저 사람은 소수에서 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네 자유가 보호받으려면 제 자유도 인정해 줘야 되고 그렇죠. 네가 제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 유일한 원칙은 저 사람의 자유로 인해서 내가 위협받을 때 나를 보호할 때만 상대방의 그걸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소수는 아무리 해도 다수를 위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저 소수 얘기가 진짜 네 머릿속에는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저 사람 저 바보 아니고 저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해도 있다고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의 의견으로 내 것을 뺏기거나 하고 내 신변에 위협이 있는 나를 보호해야 되는 목적 아니면 소수의 의견 그게 극단적으로 들어줘야 한다는 소수의 얘기예요. 자유를 제한할 권리는 너한테 국가도 개인도 다수도 아무한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런 소수를 위해서는 그냥 너의 의견이 옳을 수 있으니까 들어줘라고 하면 거의 들어주지는 못해요. 현실에선. 너의 의견이 있어? 그러면 무조건 소수는 들어라고 하는 극단적으로 들어야 되는 자세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소수 의견을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저나 PD님도 이미 다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이게 형식적으로 나누면 안 되지. 아니,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극단적이란 말이 소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어떤 확실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사실 소수 의견을 듣기가 거의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 뭐 동성애자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저도 몇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들었던 거고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내가 소수 의견을 듣는 게 옳아요라고 말을 하지만 들어본 적 있냐라고 하면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다는 얘기죠. 제가 말한 극단은 근데 그거는 더 없지. 왜냐면 PD인 내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지금 방송도 안 하고 있는데 그죠. 일반인인 서 거의 선생님은 없죠.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도 별로 없는데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론의 책에서는 네가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이런 확고한 원칙과 생각을 갖고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난 그래서 이건 훌륭한 책이라고 훌륭한 생각하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아니 의도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또 나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듣고 뭘 해. 이게 약간 도덕적이고 어릴 때부터 그것도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상대방의 소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인간은 잘 생기지 않아. 그럼 뭘 생각해? 오류성을 인정해. 인간 누구나 그러죠.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너는 오류가 없고 우리 다수는 무오류다라는 그 전제를 갖는 것이 얼마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강력한 무기가 되느냐. 그래서 오류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자유가 서로 인정되는 사회가 된다. 그래서 그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전제 정권이나 독재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류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는 결국 그 사회로 간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오류성을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나도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항상 나랑 다른 의견을 들었을 때 내가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남의 그렇죠. 얘기를 잘 듣자 이건 힘들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는 하겠다. 예. 근데 이 책 이야기가 참 우리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반대되는 의견을 듣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PD랑 저랑 의견이 갈렸을 때는 우리가 피할 공간이 없어. 방송에서는 이렇게 그나마 평화롭게 얘기하지 방송 끝나고 우리 얼마나 그래서 치열하게 논쟁을 얼굴을 하는데. 좀 붉히는데 예. 저는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반대되는 의견을 굳이 들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피하거나 안 만나면 되는데 이런 마주하는 대화에서 반대되는 의견이 좀 어색하죠 솔직히. 그래서 우리 선생님 나랑 방송하면서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워했지. 많이 당황했고 어색했는데 예. 그것이 제 인생에 다시 오지 못할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상대방의 의견을 반대되는 의견을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나도 선생님 얘기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미리 그렇게 아예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너 틀릴 가능성이 무조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토론의 기회를 언제나 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자유를 지키고 보다 이 사람은 이제 공리주의니까 효용적인 사회로 가려면 그렇죠.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 토론을 해야죠. 근데 우리 사회는 한때 토론 열풍이 한 10여 년 전, 20년 전에 불다가 지금 토론이 많이 없어진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토론이 없어진 만큼 상대 소수의 자유가 좀 더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우리가 자유론을 맞아요. 얘기한 게 의미가 있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소수 의견들이 들었을 때 충돌하잖아요. 난 전 충돌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봐요. 네, 그게 진짜 저는 요즘 함재봉인가 그분의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그분 말 중에 제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민주주의하면서 국회를 욕하면서 이런데 일어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근데 그 함재봉이 뭐래 민주주의는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싸우고 막 이래야 여러분의 자유가 보장돼요. 싸우지 않고 유명한 전제 독재자가 나와서 모든 걸 막 일사불란하게 능률적으로 하면 여러분의 자유는 사라져요. 그렇죠. 싸우라고 국회 진짜. 보내는 거죠. 예. 싸우라고 국회 보내는 거예요. 영국 국회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서 싸우잖아요. 예, 맞아요. 싸우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우리가 자유와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할 얘기가 더 많지만 자유로는 이외로 끝내죠. 그렇죠. 또 나도 좀 위험한 얘기를 많이 해서 혼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네.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네. 서경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